손님, 아무래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프리미어 승객 한 분을 모셔야 해서 자리를 좀 옮겨주셔야겠습니다. 훈련으로 갈고 닦은 듯한 미소. 너무나 침착해서 자칫하면 친절하게 들릴 뻔한 말투였다. 자칫하면. 하지만 벨벳 장갑 속에 숨겨진 독처럼 그 말의 의미는 똑같이 날카롭게 다가왔다. 1등석의 조용한 웅성거림 속에서 한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치 성당 안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거 제 자리예요. 전 항상 거기 앉는다고요. 사실상 제거나 다름없어요. 권도형은 태블릿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43살의 그는 진화 AI, 즉 편견 탐지 소프트웨어 분야를 혁신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술기업 창립자이자 CEO였다. 그의 고객 명단에는 포춘 100대 기업, 연방정부기관, 그리고 국제은행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기술은 동방항공 스스로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고,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정의의 설계자를 자신들의 기내로 초대한 뒤 그를 자리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었다. 도영의 눈은 평온했고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네, 동방항공에 세련된 네이비 블루 유니폼을 인상적으로 맞춰 입은 승무원 배미주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이름표가 객실 천장 조명 아래 반짝였다. 그녀는 도영이 이미 편안하게 자리 잡은 창가 좌석 2C를 미묘하게 가리켰다. 이 좌석은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보통 저희 항공사의 가장 충성도 높은 프리미어 여행객들을 위해 따로 배정되는 자리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른 좌석으로 옮겨주시길 요청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영의 미간이 아주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몇 주 전에 이 좌석을 특별히 예약했고 비용도 전액 지불했으며 비행 중에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추가 다리 공간이 확보된 이 자리를 일부러 선택했었다. 제 탑승권입니다. 2C 좌석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요. 제게 배정된 좌석이 맞습니다. 미주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상아색 트렌치코트에 아찔한 스틸레토 힐을 신은 조각상처럼 우아한 자태의 여성 이수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미주 바로 뒤에 서서 잘 관리된 손톱으로 디자이너 브랜드 시계를 초조하게 톡톡 치고 있었다. 백금발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트위스트 모양으로 틀어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도영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도영이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대화의 상대가 아닌 마치 주변 사물처럼 취급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제 예약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한 냉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저는 동방항공 프리미어 회원입니다. 그는 잘 재단된 차콜 그레이 색상의 블레이저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차분하게 얇은 고급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금색 글자가 선명하게 양각된 세련된 검은색의 동방항공 프리미어 카드를 꺼내 미주에게 건넸다. 미주는 놀란 듯 눈을 깜빡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가면이 살짝 벗겨지는 듯했다. 곧이어 그녀는 뻣뻣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고갯짓으로 수아를 가리켰다. 손님의 회원 등급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수아 씨는 저희 항공편을 매우 자주 이용하시는 특별 고객이십니다. 사실상 매주 탑승하시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바로 이 좌석을 요청하십니다. 저희로서는 일종의 오랜 관례 같은 것입니다. 관례라고요? 도영이 눈썹을 살짝 들어 올리며 되물었다. 그것이 이제 정식으로 배정된 좌석 예약보다 우선하는 규정이 된 겁니까? 수아가 코웃음을 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좌석 칸막이 가장자리에 보란 듯이 올려놓았다.
전 착륙하자마자 아주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있어요. 이런 사소한 일로 시간 낭비할 여유 없다고요. 난 항상 여기 앉았어요. 다들 아는 사실인데 뭘 그리 따지고 드는지 다른 승객들이 이제 명백하게 이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몇 줄 뒤에 앉아있던 한 중년 사업가가 고개를 살짝 돌렸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전문직 남녀 2명은 자신들의 대화를 멈췄다. 통로 건너편 한 중년 여성은 읽고 있던 잡지를 천천히 내렸다. 아직 노골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드는 사람은 없었지만 기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이 작은 소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미주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는 닿지 않았다. 권도형 손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1등석의 다른 좌석으로 안내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더 편안한 자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좌석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여전히 부드럽지만 이제는 그 부드러움 속에 강철 같은 심지가 느껴지는 어조로 말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요. 그의 어조는 화가 난 것도 반항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저 단호하고 침착하며 명료한 최종 통보와도 같았다. 하지만 미주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도영은 더 이상 그녀와 대화를 이어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다. 자신감을 갑옷처럼 두른 그의 주위에는 조용한 위압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 차분한 외면 아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훨씬 더 어렸던 시절, 다른 아이들이 수업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교실 뒤편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던 기억. 그때의 얼굴들과 지금의 얼굴들은 달랐고 그때의 유니폼과 지금의 유니폼도 달랐지만 그 밑바탕에 흐르는 차별의 저류, 그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주 짧은 기회를. 만약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면 게이트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제게 배정된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겠습니다. 미주가 무언가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수아가 그녀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는 낮췄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들릴 만한 크기로 말했다. 이게 왜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딱 봐도 여기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야. 커튼이 내려치듯 객실 안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도영은 눈에 띄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객실 안에 점점 더 무거워지는 공기 속에 날카롭게 새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곧 있을 세계 청년 및 혁신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기조연설의 최종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다. 공정성, 형평성, 그리고 윤리적 인공지능의 미래에 관한 연설이었다. 그의 삶의 철학이 담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가 처한 상황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는 주제였다. 한편 수아는 자신의 작은 총흑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과장되게 한숨을 내쉬고 짜증스럽게 시계를 흘끗 보았으며 진주 목걸이를 매만졌다. 그녀는 이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기를, 즉 도영이 굴복하기를 원했다. 그녀가,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지금 정확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였다. 바로 그때 통로 앞쪽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객실 전체를 총괄하는 사무장 박태민이 딱딱하고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들어왔다. 그의 배지는 유난히 반짝였고 얼굴은 권위적인 중립성을 가장한 냉랭한 표정이었다. 그는 도영의 좌석 앞에 멈춰 서서 이미 이수에게는 조용한 인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손님, 박태민이 단호하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희는 이수아 씨를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손님께 좌석을 변경해 주시길
다시 한번 정중히. 그리고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니요. 도영이 글을 올려다보며 더 이상 부드럽지 않은 간결하고도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객실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폭풍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박태민 사무장의 단호한 최후 통첩에도 권도형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객실 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수환은 이제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꼈고 배미주 승무원은 어쩔 줄 몰라하며 박 사무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몇몇 승객들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들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렌즈는 권도형의 침착한 얼굴과 승무원들의 강압적인 태도, 그리고 이수아의 오만한 표정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다. 사무장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형이 여전히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이전과 달랐다. 저는 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모든 자격이 있습니다. 박태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이런 식의 완강한 저항은 예상하지 못했다. 손님,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공항보안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강제로 퇴거당하시는 불상사를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명백한 협박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 통로 건너편 2D 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저도 지금 이 상황을 전부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군요. 저 역시 동방항공 프리미어 회원이고 이런 식의 부당한 처우는 처음 봅니다. 만약 저분이 강제로 퇴거당하신다면 저는 이 영상을 즉시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의 말에 객실 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박태민과 배미주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이수환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감히 공개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했다. 상황은 점점 더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결국 박태민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무정의를 꺼내 김영철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기내로 와줄 것을 요청했다. 잠시 후 조종실 문이 열리고 김영철 기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객실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모든 소란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박 사무장 김 기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태민은 억울하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수아 씨의 오랜 전통과 권도형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도형에게 떠넘기려 했다. 김 기장은 말없이 양측의 이야기를 들은 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은 도형과 수아, 그리고 주변 승객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그는 이륙 시간이 임박했다는 사실과 이 사소한 분쟁이 자칫하면 항공사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다. 권도형 손님,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륙 시간이 임박했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손님께서는 저희 항공사의 프리미어 회원이시니 저희가 특별히 더 좋은 좌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도영은 김 기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기장님, 저는 더 좋은 좌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정당하게 예약하고 비용을 지불한 바로 이 자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전통이나 선호도
정당한 예약 규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기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이런 식의 정면 도전을 예상하지 못했다. 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 항공사의 오랜 방침이자 특별 고객에 대한 예의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신다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손님을 비행기에서 퇴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최종 결정입니다. 도영은 말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다.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장님, 지금 이 순간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해두고 싶습니다. 김 기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태민이 다급하게 외쳤다. 기내 녹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허용됩니다. 도영이 반박했다. 승무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 방해는 당신들이 저를 이 자리에서 부당하게 몰아내려 할 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결국 김 기장은 공항보안팀을 호출했다. 잠시 후 제복을 입은 건장한 체격에 보안요원 2명이 기내로 들어섰다. 객실 안에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승객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휴대폰을 꺼내들어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앞쪽 좌석에서는 한 여성이 조용히 울고 있었고 나이든 신사 한 분은 독서용 안경을 벗고 착잡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권도형 손님,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말했다. 비행기에서 내려주시길 요청받았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서류 가방과 태블릿 그리고 코트를 챙겼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분노나 좌절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침착함과 어떤 확신만이 감돌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제가 왜 이 비행기에서 쫓겨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든 승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기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태민이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비협조적인 태도로 기내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도영의 시선이 증인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승객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는 비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단지 잘못된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죠. 그 말을 마지막으로 도영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탑승교를 향해 걸어나갔다. 그의 등 뒤로 객실 안에서는 침묵과 함께 어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이수아는 승리감에 도취한 듯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배미주와 박태민의 얼굴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권도형이라는 남자의 마지막 눈빛이 그들에게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공항 터미널 C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권도형은 가죽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고 움직임은 정확했다. 태블릿은 열려 있었고 옆에는 작은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그의 개인 휴대폰은 몇 초마다 진동하며 문자, 알림, 이메일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COO 임혜린에게 보안 메시지를 보냈다. 나 방금 DH1 지구편에서 쫓겨났어. 법무팀 즉시 소집하고 모든 관련 영상 자료 확보하시오. 그들은 방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아직 모르고 있을 거요. 그의 지시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이었다. 임혜린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화 AA의 법무팀과 홍보팀, 그리고 위기 대응 전문가들이 긴급 소집되었다. 한편 권도형이 퇴거당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들은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각기 다른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었고 네티즌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동방항공갑질 권도형.
DH217 구정이와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장악했고, 동방항공의 공식 계정은 비난과 항의 댓글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언론들까지 이 사건을 긴급 뉴스로 타전하기 시작했다. 동방항공 본사 황동준 대표는 분기별 실적 보고를 받던 중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내 소란 정도로 생각했던 그는 홍보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가져온 태블릿 화면을 보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화면 속에는 자사의 승무원들이 한 흑인 남성 승객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심지어 뇌물을 받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남성이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공들여 파트너십을 맺으려 했던 진화 AI의 CEO 권도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황 대표의 고함 소리가 대표이사실을 가득 메웠다. 홍보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표님, 현재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주가는 이미 폭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진화 AI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권도형 대표님이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주주총회라고 황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제야 권도형이 단순한 기술 제휴 파트너가 아니라 다양한 투자 채널을 통해 동방항공의 지배 지분을 확보한 숨겨진 대주주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동방항공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그리고 그 위기의 시작은 바로 1등석 좌석 하나에서 비롯된 어쩌면 너무나도 사소해 보였던 한순간의 오만과 편견 때문이었다. 황동준 대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동방항공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유리창에 부딪히는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싸늘하고 무거웠다. 황동준 대표를 비롯한 동방항공 이사진들은 굳은 표정으로 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초조함과 불안감, 그리고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정확히 오전 9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권도형이 그의 핵심 참모진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진화 AI의 EOO 임혜린 법무총괄 책임자, 그리고 홍보 전략가. 그들의 등장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일사불란했고 그들에게서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분하고 냉철한 이성,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권도형은 테이블 상석 황동준 대표의 맞은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동방항공 이사진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황 대표가 마른 침을 삼키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권 대표님, 이렇게 직접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셔서 어제 일은 정말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권도형은 그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러고는 아주 낮은, 그러나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황 대표님, 저는 개인적인 사과나 보상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제 DHB79편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동방항공이라는 거대한 조직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시스템적 문제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이사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술렁였다. 권도형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는 어제 기내에서 겪었던 모든 상황을 감정을 배제한 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배미주 승무원의 부당한 요구, 박태민 사무장의 강압적인 태도,
김영철 기장의 상황 오판과 직무유기, 그리고 이수아 씨의 오만한 행동과 뇌물 제공 시도까지. 그의 설명은 마치 잘 준비된 법정 진술처럼 명확하고 빈틈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어제 기내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재생시켰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특히 이수아 씨가 박태민 사무장의 재킷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는 장면에서는 회의실 전체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동방항공 이사진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동방항공의 현주소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권도형이 말했다. 프리미어 회원이라는 승객에게조차 이런 식의 차별과 모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일반 승객들이 겪는 불편과 부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 윤리의 문제이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방항공에 몇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제 사건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 배미주 승무원, 박태민 사무장, 그리고 김영철 기장을 즉시 해고하고 그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으십시오. 둘째, 동방항공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황 대표와 이사진들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였다. 하지만 권도형의 다음 요구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구입니다. 권도형의 눈빛이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동방항공은 지금 즉시 앞으로 48시간 동안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네, 운항 중단이라고요. 황 대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렇습니다. 48시간 동안 동방항공의 모든 임직원, 황 대표님을 포함한 이사진부터 말단 지상 근무 요원까지 전원이 의무적으로 윤리 및 반차별, 고객 존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 친화 AI의 자회사인 새로운 지평 컨설팅에서 직접 설계하고 주관할 것입니다. 그의 요구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것이었다. 대한민국 최대 항공사의 운항을 48시간 동안 전면 중단시킨다는 것은 수백억 원의 직접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막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결정이었다. 이사진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권 대표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항공사 운항을 그렇게 회사가 망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손실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권도형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동방항공의 단순한 기술 제휴 파트너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다양한 투자 채널을 통해 동방항공의 지배 지분을 확보한 여러분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동방항공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즉시 동방항공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하고 이사진 전원을 해임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보다 더 단단했다. 황동준 대표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권도형이라는 인물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결국 동방항공 이사회는 권도형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항공 역사상 유례없는 48시간 운항 중단과 전 직원 대상 특별 교육. 그 소식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동방항공의 주가는 다시 한번 폭락했지만 동시에 권도형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동방항공의 자정 노력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권도형은 진화 AI 본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발표를 했다.
그것은 바로 제2의 기회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이었다. 오늘 저는 제2의 기회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처벌과 비난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교육과 성찰,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12주간의 집중적인 윤리 및 감성지능 교육, 심리상담 및 개인 코칭, 그리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그것은 단순한 재활 프로그램을 넘어 한 인간의 전인적인 변화와 성장을 돕기 위한 포괄적이고도 혁신적인 접근이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과거 동방항공 사건에 연루되었던 직원들에게도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고 노력한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권도형의 발표는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피해자였던 그가 가해자들에게까지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그의 대승적인 결단에 찬사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그의 순진함을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도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게 정의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었고 그 노력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동방항공의 48시간 운항 중단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성찰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리고 권도형이 시작한 제2의 기회 프로젝트는 이제 막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세상은 숨죽인 채 이 거인이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의 포효는 단순한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간절한 약속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었다. 동방항공의 전례 없는 48시간 운항 중단과 전 직원 대상 윤리 교육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전문가들은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권도형과 그가 이끄는 진화 AI, 그리고 새로운 지평 컨설팅의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다. 교육은 강압적인 주입식이 아니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역할극, 그리고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직원 스스로가 자신의 편견과 잘못된 관행을 깨닫고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동방항공 직원들도 교육 과정이 진행될수록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진지한 성찰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48시간의 특별 교육이 끝나고 동방항공은 운항을 재개했지만 그것은 예전의 동방항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승객을 대하는 승무원들의 태도에서부터 내부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기업 문화 전체에 이르기까지.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뀔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동방항공이 권도형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통해 뼈아픈 성찰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또 다른 중심에는 권도형이 야심차게 시작한 제2의 기회 프로젝트가 있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참가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KH129편 사건으로 해고된 배미주 전 승무원, 박태민 전 사무장, 그리고 김영철 전 기장이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권도형이 내민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참아 뿌리치지 못하고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희미한 희망의 불씨도 타오르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시카고 시내의 한 평범한 건물, 진화 AI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연수원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에는 화려한 시설이나 안락한 환경은 없었지만
참가자들이 오직 자신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가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배미주는 처음 며칠 동안은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고 모든 책임을 이수아와 항공사의 시스템 탓으로 돌리려 했다. 저는 그저 지시에 따랐을 뿐이에요. 이수아 씨는 워낙 까다로운 단골 고객이었고 그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제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팁도 무시할 수 없었고요. 그녀는 상담객에 그렇게 항변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그녀의 방어 기제는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승객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역할극 시뮬레이션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로 권도형을 대했었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사으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참회의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박태민 전 사무장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그는 프로젝트 초기 권도형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불행이 권도형의 오만함과 독선적인 복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를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는 그저 그의 거대한 쇼에 희생된 것뿐이라고. 그는 종종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렇게 울분을 토하며 프로젝트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권력형 갑질과 무의식적 편견이라는 주제의 그룹 토론은 그의 내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다른 참가자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 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입었던 제복의 무게, 그리고 그 제복이 부여하는 권한 뒤에 숨어 자신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을 깊이 반성했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김영철 전 기장은 세 사람 중 가장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 그는 프로젝트 기간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종종 깊은 생각에 잠겨 있곤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장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깊은 상실감과 함께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항공사와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죄책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리더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강의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자신이 단순한 조종 기술자가 아니라 수백 명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비행기를 조종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남은 인생을 통해 어떻게든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 12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은 그렇게 세 사람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깊은 상처와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하고 갈등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편협했던 자신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 권도형이 예고 없이 연수원을 방문했다. 그는 졸업을 앞둔 참가자들 앞에 서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은 지난 12주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과거에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해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선택했고
그 용기 있는 선택에 저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태민, 배미주, 그리고 김영철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비난이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이해와 존중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제2의 기회 프로젝트는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다짐과 깨달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연수원 강당 안에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태민, 배미주, 김영철은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권도형이라는 한 위대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었고, 이제 그들은 권도형이 마련해준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 그것을 되찾을 용기를 얻은 것이었다. 그들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가장 어두웠던 절망의 끝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J2의 기회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권도형의 확고한 신념과 진화 AI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프로젝트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박태민, 배미주, 김영철 기장과 같은 초기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사례는 프로젝트의 효과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새로운 지평 컨설팅은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조직 문화 개선 및 윤리 교육 프로그램 의뢰를 받으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제2의 기회는 이제 단순한 재활 프로그램을 넘어 기업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 프로젝트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도전과 위협 또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에 저명한 사회윤리학자 에릭 라르센 교수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제2의 기회 프로젝트가 서구 중심의 가치관을 다른 문화권에 강요하는 신도덕 제국주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각 사회에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맥락이 있으며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개입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자발적인 성찰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비판은 학계와 언론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프로젝트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권도형은 라르센 교수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그는 즉시 진화 AI 내부에 글로벌 윤리 및 문화 다양성 위원회를 설립하고 각 국가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의 현지화 및 문화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가 스스로 최선의 답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진정한 변화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프로젝트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터져 나왔다. 바로 동남아시아의 허브 도시 방콕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제2의 기회 프로젝트 지부에서였다. 방콕 지부는 현지에서 존경받는 사회운동가 출신이자 프로젝트 초기부터 열정적으로 참여해온 이덕수 지부장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가장 성공적인 해외 지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었다. 수많은 현지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졸업생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진화 AI 본사 감사팀에 이덕수 지부장의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보한 것이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덕수 지부장은 일부 현지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실제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자격 미달의 전직 직원들에게 허위로 제2의 기회 프로젝트 수료증을 발급해주고 있었다. 해당 기업들은 프로젝트의 명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문제 직원들을 손쉽게 복직시키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제2의 기회가 검은 돈 몇 푼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프로젝트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권도형은 보고를 받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 중 하나인 이덕수 지부장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하고자 했던 가치를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는 즉시 COO 임혜린과 내부 감사팀장에게 극비리에 방콕으로 날아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며칠 후 임혜린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도착했다. 내부 고발자의 제보는 모두 사실이었으며 이덕수 지부장의 부정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심지어 프로젝트 자금 일부를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권도형은 즉시 방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는 어떤 예고도 없이 방콕 지부 사무실을 급습했고 이덕수 지부장과 대면했다. 이덕수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권도형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 못하실 겁니다. 권 대표님, 이덕수가 침착하게 그러나 변명하듯 말했다. 이곳의 현실은 다릅니다. 기업들은 당신 브랜드의 신뢰도를 원했지. 실제 개혁의 번거로움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양심이 아니라 수료증에 돈을 지불한 겁니다. 저는 단지 이곳의 방식대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권두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당신은 단지 프로그램을 팔아넘긴 것이 아닙니다. 이덕수 씨, 당신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희망을 팔아넘긴 겁니다. 이것은 현실 적응이 아니라 명백한 배신입니다. 권도형은 그 자리에서 이덕수 지부장을 즉시 해임하고 방콕 지부의 모든 운영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그는 시카고로 돌아오자마자 긴급 국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결연함은 숨길 수 없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방콕 지부에서 일어난 모든 부정행위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진화 AI와 제5의 기회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저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숭고한 가치와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윤리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부패하고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는 즉시 방콕 지부를 통해 발급된 모든 수료증을 취소하고 해당 기업 및 개인들에게 재교육과 검증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지부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그의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물론 라르센 교수를 비롯한 일부 비판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여론은 그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냈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며 더욱더 원칙에 충실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그의 의지를 믿었기 때문이었다. 권도형은 기자회견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다. 저희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실패로부터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2의 기회는 단지 프로젝트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인간 존엄성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부패의 그림자는 프로젝트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통해 더욱더 단단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기도 했다. 권도형은 이제 다시 한번 원칙이라는 이름의 컴퍼스를 들고 험난하지만 가치 있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의지는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방콕 지부의 부패 스캔들을 성공적으로 수습하고 제2의 기회 프로젝트의 국제적 신뢰도를 회복한 권도형의 행보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큰 영감을 주었다. 동방항공의 극적인 변화와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성공은 단순한 기업 혁신 사례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공정하고 윤리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차별 금지 강화에 관한 법률안, 일명 권도형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법안은 동방항공 사태 이후 권도형이 제시했던 제도 개선 방안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었다. 기업 내 윤리교육 의무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감시 기구 설치, 악의적인 차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그리고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등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뜨거웠지만 국민적 지지와 언론의 관심은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었다. 권도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의 등장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과거 동방항공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데이터와 객관적인 분석,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실행했던 개혁 과정의 교훈들을 바탕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증언은 회의장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권도형의 주장에 회의적이었던 박정국 상원의원은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청문회 이후 법안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 돌아섰고 여야를 넘나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권도형이 가진 진심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마침내 권도형 법안은 몇 차례의 수정 끝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대한민국 기업 윤리와 소비자 권익 보호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권도형은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도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을 넘어선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로까지 확장되고 있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진화 AI와 제2의 기회 프로젝트에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했고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 경영 및 다양성 존중 글로벌 프레임워크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과거 프로젝트의 방법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에릭 라르센 교수조차 권도형이 방콕 스캔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투명성과 원칙 준수,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는 모습에 깊은 신뢰를 보내며 이제는 프로젝트의 가장 열렬한 국제적 지지자이자 협력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유엔 프레임워크 개발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사회학적 전문 지식을 아낌없이 제공했다. 권도형의 삶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는 결코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했고 주말이면 시간을 내어 제2의 기회 프로젝트 졸업생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했다. 그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DHE-79편 탑승권 조각과 함께 전 세계에서 날아온 수많은 감사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것들은 그가 걸어온 길의 의미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증표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오후 그의 비서 임혜린이 조심스럽게 그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면회 요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뜻밖의 인물입니다. 누구요? 이수아 씨입니다. 권도형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수아. DH-119편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이자 어쩌면 가장 큰 원인 제공자였던 그녀. 사건 이후 그녀는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잃고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왜 자신을 찾아오려 하는 것일까? 도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나보겠다고 전해주시오.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이수아가 권도형의 사무실을 찾았다. 몇 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화려하고 오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값비싼 명품 대신 수수하고 단정한 옷차림, 짙은 화장 대신 창백하지만 진솔해 보이는 얼굴,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어떤 절박함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권 대표님, 이렇게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이수아 씨, 편하게 앉으시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도영은 여전히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수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제 과거를 깊이 반성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었는지, 그리고 대표님과 다른 많은 분들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매일 밤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대표님께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염치 없지만 저도 제 뒤의 기회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속죄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저와 같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존중과 공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권도형은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가식이나 위선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나약함과 동시에 변화와 성장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갈망에 대한 깊은 연민이 교차했다. 이수아 씨. 도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합니다. 제2의 기회 프로젝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과거를 세탁하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당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프로젝트는 당신에게도 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는 이수아에게 프로젝트의 특별 워크숍, 특히 기업 임원이나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의식적 편견 및 특권의식 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을 제안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과거의 잘못을 직면하고 동시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었다. 이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이수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용감하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여정에 동참할 준비가 된 새로운 이수아였다. 권도형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정의는 단순한 처벌이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이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과정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뜻밖의 인물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DH-279편에서 시작된 정의의 물결은 이제 한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정책과 국제규범, 그리고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권도형이 시작한 변화의 물결은 이제 거대한 강이 되어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었다. 제2의 기회 프로젝트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며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인간 존엄성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진화 AI와 새로운 지평 컨설팅은 단순한 기술 기업과 컨설팅 회사를 넘어 윤리적 기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았다. 권도형 법안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려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고,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글로벌 기업 윤리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의 경영 지침으로 채택되었다. 이 모든 성과의 중심에는 언제나 권도형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영웅시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조용한 실천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을 키우며 그들이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었다. 시간이 흘러 권도형은 이제 5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맑고 총명했으며 세상을 향한 그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역할이 서서히 마무리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가 시작한 운동은 이제 그 자신보다 더 커졌고, 그 운동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세대 지도자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전에 그녀는 과거 한 기업의 내부 고발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당했지만 제2의 기회 프로젝트를 통해 놀라운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었고, 이후 진화 AI에 합류하여 뛰어난 능력과 윤리의식,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권도형의 가장 신뢰받는 동료이자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는 권도형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그 철학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감각까지 지니고 있었다. 마침내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세계 인간 존엄성 정상회의에서 권도형에게 평생 공로상이 수여되는 날이 왔다. 전 세계 지도자들과 석학, 활동가, 그리고 언론인들이 모인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권도형은 모두를 놀라게 할 중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주요 강당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다. 각국 대표단, 기자단,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있었다. 무대 중앙 대형 스크린에는 행동하는 유산 권도형의 삶과 업적이라는 문구가 빛나고 있었다. 잠시 후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권도형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손을 흔들거나 화려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연단 앞에 서서 청중들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울리는 묘한 힘이 있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축하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당 안은 다시 한번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저는 오늘부로 진화 AI의 대표이사직과 제2의 기회 프로젝트의 모든 공식적인 직함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객석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충격과 안타까움, 그리고 의아함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권도형은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제가 시작한 이 운동은 이제 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나 커졌습니다. 진정한 운동은 한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정신이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만 존엄성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우리는 제2의 기회 프로젝트를 통해 저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품위를 측정 가능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물러나서 저 없이도 그 운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대형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에는 그의 모습 대신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애틀에서 부당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풀뿌리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박태민. 차별 소송을 당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교육기관의 공동 책임자가 된 배미주. 미국 전역의 비행 학교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젊은 조종사들을 멘토링하는 김영철 기장, 그리고 뉴욕의 한 여성센터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의식적 편견에 대해 강연하며 매주 자원봉사를 하는 이수아까지.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도형이 말했다. 이것은 회복 탄력성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처벌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찰로 시작하여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는 다시 청중을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여러분 모두 그 좌석을 기억하실 겁니다. DH-79편 2C 좌석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 좌석은 가장 편안한 좌석도 아니었고 창가 근처도 아니었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좌석이 중요했던 유일한 이유는 제가 그것을 포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얻은 것은 단지 정당한 권리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함이었습니다. 그는 청중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좌석은 결코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우리 모두가 자신이 가질 자격이 없다고 듣는 자리들, 즉 우리가 들어가는 테이블, 방들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곳에 속하는지 증명하라고 요구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거기서부터 유산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권도형은 무대 위로 한 사람을 초대했다. 소박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이분은 이선혜 씨입니다. 전 제2의 기회 프로젝트 졸업생이자 한부모이며 전직 교도관이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여러분의 새로운 진화 AI 대표이사입니다. 강당안은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이선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권도형과 포옹했다.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얻어낸 겁니다. 그가 대답했다. 몇 주 후 권도형은 조용한 저녁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특별한 좌석도 의전도 없이 그저 평범한 이코노미석이었다. 18번 줄. 한 젊은 승무원이 수줍게 그에게 다가왔다. 권 대표님, 정말 대표님이시네요. 권도형이 미소 지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승객일 뿐입니다. 승무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배지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거기에는 제5의 기회 프로젝트 졸업생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저는 하늘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권도형은 좌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엔진 소리가 그의 아래에서 낮게 울렸다. 카메라도, 상패도, 언론도 없이 오직 평화만이 있었다. 결국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변화시키도록 힘을 실어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유산은 헤드라인에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침묵 대신 품위를, 안락함 대신 정의를, 그리고 자부심 대신 연민을 선택하는 조용한 순간들에 세워집니다. 권도형이 이 운동을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행동, 그리고
당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당신의 거부입니다. 권도형의 이야기는 그렇게 한 개인의 불굴의 의지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로 막을 내렸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특정 기업의 CEO나 프로젝트의 창립자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시대를 넘어 모든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영원한 등불이자 고요한 영웅들의 대부로 기억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심어진 두 번째 기회의 씨앗,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일 터였다. 그의 정의로운 항로는 끝났지만 그가 밝힌 등대는 영원히 다음 세대의 길을 비출 것이었다.